전세 제도보다도 더 이상한 특징이 이 전세 대출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나가는 비중은 2%대로 진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말 적기는 하네요. 안녕하세요, 토게토게입니다. 제가 요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결혼 준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 웨딩홀 구하기, 사진 찍기, 혼수 구하기 이런 게 아니라 집 구하기, 이게 정말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신혼집 전세 계약도 치르고 하면서 유용한 대출 정보를 많이 알게 돼가지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출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신혼부부 대출이라고 말을 하는 버팀목 대출입니다.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보지원 대출인데요.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4억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뭐 내년도에는 뭐 1억으로 더 상향이 된다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장점은 당연히 금리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출 금리가 한 5%, 4% 후반 정도 되고 있는데 신혼부부 대출, 이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한 2%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대출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정말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때문에 이 버팀목 대출의 조건이 되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이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인데요. 일단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면 부부 합산으로 해서 연소득 7,500이 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을 마음먹을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돈을 모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보증금 한도도 4억 이하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보증금 한도 4억 이하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증금 4억 이하로 찾으려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로 찾아야 되는데 이 빌라로 찾게 되면은 요즘 정말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전세 사기 리스크가 있고요. 대출 이자를 낮게 받으려다가 괜히 더 큰 이 전세 사기 리스크를 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혼부부 대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옵션은 서울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서울시 대출은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대출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하며 보증금 한도가 7억 이하면 되고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앞서 말씀드린 버팀목 대출에 비해선 훨씬 조금 더 현실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좋은 게 서울시 대출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보증보험 가입 시 이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굉장히 많고 좋은 대출인데요. 단점은 서울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나 뭐 다른 수도권, 지방에서 전세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서울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올지를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소득의 3배, 뭐 어떤 곳은 4배까지도 한도가 나온다고 하기는 하는데 서울시 대출을 받을 거를 예상을 하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낭패거든요. 이 정확한 한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신청 사이트에서 융자 추천서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융자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을 추진을 했는데 진짜 최악의 경우 심사 부적격이 떠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게 될 경우엔 정말 낭패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서울시 대출인 만큼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다른 지역에서는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이 서울시 대출이 불가하게 될 경우 요즘 비싼 이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는 메꾸기도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차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공공분양 집들은 서울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유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대출은 일부 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 3군데서만 가능하고요.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대출과 서울시 대출이 모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각 시, 지자체별로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 대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소득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기준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요. 만약에 이 경기도에서 하는 신혼부부 대출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마지막 방법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K뱅크, IM뱅크 같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 인터넷 뱅킹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장점은 심사가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가심사도 받으면서 계약 전에 대략적인 금리나
대출 한도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후순위로 접근을 하기에는 그나마 시중은행보다는 더 좋은 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1일 상당 건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오픈런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은행, 예를 들어서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1개월 전에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이 떠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또 다른 대출을 찾아봐야 되는 건데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마음이 후련한 분들에게는 조금 불안한 요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어떤 대출로 받았냐면요. 저는 버팀목 대출을 통해서 전셋집에 들어갑니다. 분명 연소득 기준 때문에 버팀목 대출 못 받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할 텐데요.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버팀목 대출을 포기를 했었는데요. 저처럼 연소득 기준이 초과돼도 버팀목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존에 받고 있던 버팀목 대출을 연장을 해서 목적물 변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물 변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버팀목 대출의 대상을 새로 계약하는 신혼집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단순히 이 목적물 변경만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한도라든가 부부합산 연소득을 보지 않고 조건 없이 그냥 바로 목적물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물 변경에 대해서는 은행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은행 직원한테 물어볼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은행 직원분이 저랑 통화가 끝난 다음에 본사에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봐 보니까 보증금 한도 조건을 새로 보지 않고 연소득 조건도 새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목적물 변경, 목적물 이전이 가능하더라 라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저한테 또 전화를 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아 이게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받았었거든요. 혹시 상담해주시는 직원분이 뭐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잘못 안내해주신 걸 수도 있으니까 본사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목적물 변경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버팀목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게 기존 받았던 버팀목 대출 금액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기존 받았던 버팀목 대출에 더해서 추가로 더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규로 대출을 접수받는 거랑 똑같이 심사를 한대요. 그래서 버팀목 대출의 조건을 다시 또 신규 심사 받는 것처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반드시 맞춰야 하고 이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버팀목 대출 1억에 대해서만 목적물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1억에 대해서는 뭐 일반 대출이든 다른 대출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매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한 개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매물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서 느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처음 버팀목 대출을 받았을 때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놔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구할 때 이 전세 보증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을 조금 할 수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최대한 손절 없이 돈을 마련하고자 제 집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버팀목 대출을 받아놨었어요. 그나마 그때 대출을 최대한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사가는 집에 대해서도 최대한 좀 돈을 충당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뭐냐면요. 진짜 우리나라가 조금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징 같은 거기도 한데 전세 제도보다도 더 이상한 특징이 이 전세 대출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가 전세라는 이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세라는 거를 끼고 갭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갭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전세 대출을 받아보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보다도 이 전세 대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인데 임대인의 돈도 아니고 임차인의 돈도 아닌 제3의 은행의 돈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 은행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이번에 전셋집을 구하면서 이 시스템이 좀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 때문에 집값이 좀 올라간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세로 이번에 신혼집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세 대출을 좀 잡는 게 근본적인 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는 아닌데요. 이 집값이 약간 좀 깡통으로 채워졌다? 좀 버블로 채워졌다? 라는 생각이 조금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그런 약간 좀 회의감이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 대출에 문제가 많이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전세 대출이 굉장히 잘 안 나와요. 이 시중은행 대출도 많이 까다로워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이 갭 투자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안 해주는 추세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입주시 상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자체가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시중은행 핸드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가심사도 받아볼 수 있고 뭐 대출한도 조회나 해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바일 뱅킹에서 그런 가심사나 대출한도 조회 자체가 조금 불가능해졌습니다. 요즘 대출이 너무 좀 타이트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예산도 조금 더 현명하게 좀 조정을 해보셔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최대한 집값을 아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집을 구하면서 전셋집을 구하면서 집값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좀 합당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과 저의 소득을 합치면은 집에 나가는 비용을 100만 원 정도 해도 감당 가능한 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이 집값에 대해서 100만 원이란 돈을 매월 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물론 이 금액을 우리 소득 안에서 충당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100만 원이란 금액이 이 합리적인 금액이 맞나? 이 금액을 내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그때 제가 참고를 했던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님 같은 경우는 집세는 최대 한도로 한 15% 내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5%가 말 그대로 최대 한도고 가능하다면 이 15%가 아니라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고정 비용의 무서움이 뭐냐면은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돼서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한 명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변동비처럼 돈을 줄이거나 좀 아껴 먹거나 좀 소비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소득이나 소비 생활 습관과는 상관없이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매월 계속 고정적으로 몇 년 동안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의 무서움을 약간 조금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 비용을 진짜 정말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버팀목 대출의 목적물 변경 이거를 잘 활용을 하게 돼서 저희 소득에 집에 나가는 비중은 2%대로 진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말 적기는 하네요. 2, 3% 수준으로 정말 낮게 낮출 수가 있었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비까지 포함을 해도 이 집값에 대한 비중은 한 6% 수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의 현금을 조금 최대한 끌어모았다는 단점 아닌 단점은 있긴 하지만 뭐 앞으로 남자친구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돈 관리 다시 잘하면서 다시 또 뭐 열심히 돈을 모으면 되니까요. 앞으로 또 열심히 돈을 모아봐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많이 찾아보면서 얻었던 이 정보들과 저의 시행착오들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돈 관리나 아니면 좀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꿀 정보를 잘 찾아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기토기 채널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